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약점 극복 실전 테스트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약점 극복 실전 테스트는 요게 이제 비금융자산 투자 설계에 한해서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30문항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30문항을 한 개 강의 한 차시에 걸쳐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이미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뤘던 내용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효율적으로 수업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1번 내용 보죠. 자, 토지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토지의 특성이라는 게 자연적 특성도 있고 인문적 특성도 있거든요.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토지의 가격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공급의 탄력성이 매우 낮은 특성은 부증성이다. 맞습니다. 부증성이라는 건 땅을 생산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토지를 생산할 수 없어요. 땅 생산할 수 없잖아요. 생산할 수 없다라는 거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급의 탄력성이 매우 낮다 또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공급이 탄력적으로 대응이 안 되니까 그게 바로 부증성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생산비를 투입하더라도 물리적 양을 증가시키지 못한다는 특성은 고정성이다. 이게 틀렸죠. 고정성 아니에요. 고정성은 위치 고정성을 얘기하거든요. 이건 고정성이 아니라 부증성입니다. 여기 지금 위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부증성이에요. 그래서 2번은 부증성이라고 해야 됩니다. 고정성이 아니고 부증성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지금 옳지 않은 거 고른 거니까 2번이 답이네요. 2번이 답이고 3번 토지의 면적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토지는 결국 존치하지 못한다는 특성은 개별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동일한 토지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게 없다. 개별성. 4번 토지는 산사태나 홍수 등으로 토양이 유실되더라도 전체 토지를 놓고 볼 때는 같이 보존이 된다. 이걸 영속성이라고 그래요. 토지가 파괴되지 않는다. 그래서 영속성. 그 다음에 5번 외부 효과 및 공간적 부조화의 문제는 토지의 연접성에 대한 특성이다. 이 외부 효과란 말 나오잖아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건 토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붙어있는 특성을 연접성 또는 인접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2번 확인하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보죠. 2번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적절한 설명으로 모두 묶인 것. 맞는 것 고릅니다. 맞는 것. 가번 용도 지역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국토교통부 장관 및 특광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죠. 그러니까 정하는 지역이다. 맞네요. 가번 맞습니다. 맞고요. 나번 용도지역의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땡 틀렸죠. 뭐 농지법이 나오고 농업진흥지역 또는 뭐 산지법에 따른 보존산지 어쩌고 나오고 그 다음에 농림법의 보존 육성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그러면 관리지역이 아니잖아요. 관리지역이 아니라 이건 농림지역입니다. 관리지역 아니고요. 이거 농림지역이라고요. 그래서 나번 틀렸습니다. 틀린 거 나번. 그 다음에 다번 봅니다.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 맞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에서 1종, 2종, 3종 있잖아요. 그럼 1종은 뭐냐면 저층주택 중심, 2종은 중층주택 중심, 3종은 중고층 주택 중심이에요. 근데 저층주택 중심이라고 그랬으니까 1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가번, 다번은 맞고 나번이 틀렸어요. 지금 나번 틀렸으니까 나번 여기다 써놓을게요. 나번 틀렸고 그 다음에 라번 보세요. 자, 보존 녹지지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이거 벌써 틀렸네요. 이건 녹지지역이 아니거든요.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존하기 위해 도시 외곽에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지정되는 거는요. 도시 외곽의 띠처럼 펜스를 치는 거거든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기 위해서 펜스 치는 건데 요거는 녹지지역이 아니고요. 이건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예요. 개발 제한구역. 그래서 라번 틀렸고요. 마번 용도지역은 필요한 토지에 지정하며 틀렸네요. 필요한 토지에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용도지역은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에 지정하는 거예요. 모든 토지에 지정하며 용도지역과 용도지역 간에는 중복지정 안 된다. 중복지정 안 되는 건 맞아요. 뒤에는. 그런데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에 지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틀린 거 라번, 마번도 틀렸어요. 라번, 마번도 틀렸어요. 그러면 맞는 건 뭐예요? 지금 앞에 맞는 거는 가하고 다죠. 가다가 맞았어요. 가다가 맞았으니까 지금 가다가 답이에요. 가다. 1번이 답이네요. 자, 그 나머지 틀린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틀린 게 어디가 틀렸는지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죠. 3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고릅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 주택 부분,
즉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다가구 주택은 몇 개 층 이하죠? 다가구는 다세대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가구는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은 4층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3개층 이하다. 3개층 이하입니다. 3개층 이하고 연면적으로 이 연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하죠? 다가구는 660제곱미터죠.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럼 3에 660. 2번이 정답이네요. 3층, 3개층 이하고 66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거 스펙이니까 꼭 알아놓으세요. 다음 문제 보죠. 4번 준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고릅니다. 1번 다중생활시설은 바닥면적의 크기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로 나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준주택은 주택 이외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로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말하는 거 맞고요. 3번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해야 하며 300세대 미만이어야 하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4번 단지형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의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는 5층까지 건축 가능하다. 이건 맞습니다. 그다음 5번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은 12제곱미터 이상이고 50제곱미터 이하다. 50제곱미터가 아니고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거 개념 완성문증 때인가 했죠. 이거 60을 50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거 바꾼다고요. 그래서 50이 아니라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중요한 숫자가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50이 아니라 60 이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자 4번 이렇게 해서 문제 봤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용적률 계산한 값은 얼마냐라는 건데 용적률 한번 보죠. 용적률은 뭐냐면 용적률은 공식을 알아야죠. 연세대학교입니다. 연대. 이때 연대에서 연은 뭐예요? 연면적. 여긴 대지면적. 자 그러면 요거 대응해서 자 대지면적 100제곱미터에 100. 자 그 다음에 건물의 바닥면적에 1층에서 4층까지 있다. 그러면 바닥면적 자 100에서 100제곱미터 중에 50제곱미터를 바닥면적으로 쓰는데 이게 몇 층까지 있다고요? 4층?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해서 지었다는 거죠. 그럼 50이니까 200이죠. 연면적은 200제곱미터잖아요. 그러면 100분의 200이니까 200%가 되는 거죠. 2니까. 그죠? 그래서 용적률 200%입니다. 3번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산 문제를 할 것도 없죠. 이건. 계산 문제를 알 것도 없고 그냥 용적률을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는 것 뿐이에요. 이게 사실 용적률의 개념 물어보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200제곱미터입니다. 문제를 좀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낸 거죠. 좀 우회해가지고 냈는데 어쨌든 뭐 흥미로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좀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죠. 다음 중 담보대출의 가치 인정 비율을 의미하며 여기까지만 딱 나와도 그냥 답이 나와야 돼요. LTV예요. 담보 인정 비율, 인정 비율, 담보대출, 인정 비율 이런 거 나오면 그냥 LTV, Loan to Value Ratio라고 LTV 나와야 돼요. 담보대출 시 담보 가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장치로 쓰는 거, 대출 규제로 많이 쓰는 거 LTV입니다. 그냥 1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LTV 그냥 그렇게 해서 답을 골라내시고요. 7번 봅니다. 부동산 공적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고릅니다. 1번 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대수선 및 용도 변경 사항도 파악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소유권 변동 사항 파악할 수 있고요. 3번 토지 대장을 통해서 토지의 소재 및 지번, 지목, 면적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4번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가 등기부예요. 의 갑구를 통해 부동산의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등의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바로 땡이죠. 틀렸습니다. 갑구가 아니고 을구죠. 여러분들 이거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이런 거는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잖아요. 소유권에 관한 권리만 갑구에 올라가는 거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을구에 기재하는 거예요. 갑구는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이 등기될 수가 없고요. 기재될 수가 없어요. 갑구에는 소유권의 변경이나 아니면 소유권을 변경시키는 각종의 이런 압류나 가압류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건 전부 다 을구에 올라가는 거예요. 갑구가 아니고. 4번이 답이고 5번 토지용 계획을 통해 용도지역, 지구, 군사시설, 토지거래 등의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7번 이렇게 해서 확인했고요.
8번 봅니다. 부동산 관련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고릅니다. 자, 1번 기부 체납은 국가 등이 부동산과 같은 사유재산을 무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상 조합이나 이런 데서 도로 용지 뭐 부지 같은 걸로 국가에 이렇게 헌납하는 거죠. 사실은 헌납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기부 체납을. 그 기부 체납을 해야 여러 가지 용적률 인센티브나 이런 걸 주니까 사업 승인도 원활해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또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의 주택가격이 정상 주택가격보다 상승하였을 경우 그 이익에 대해 국가가 조합원들에게 환수하는 형태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 요거 맞습니다. 3번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그다음 4번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이나 농지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후 시정기간 내 시정명령을 안 했을 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하는 겁니다. 맞고요. 그 다음 5번 지역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토지 또는 건물의 일방에만 제한물권이 설정돼 있다가 그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서로 달리하게 된 때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로 인정하는 권리. 이게 틀렸죠. 이건 지역권이 아니에요. 지역권이 아니라 원래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다가 나중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건물하고 토지, 땅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는 건물만 가지고 있잖아요. 땅에 대한 소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을 못 쓰잖아요. 땅을 밟아야 건물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건물 소유자에게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를 요거를 지역권이라고 안 해요. 이건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법정지상권이에요. 이게 법정지상권. 지상권이라고 해서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그래요. 그 지상권을 법률적으로 정한 거예요. 법률적으로 그 권리를 자연히 주는 거예요. 당연히. 법률에서 정한 지상권이라고 해서 법률에서 정한 지상권이라고 해서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정지상권. 그래서 이건 지역권이 아니에요. 5번 틀린 겁니다. 법정지상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번 문제 이렇게 해서 해결했고요. 그 다음 문제 보죠. 9번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임법이라고 그러죠. 상임법. 상임법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겁니다. 1번 소액 임차인이 등기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최우선 변제권이 발생하여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이게 틀렸거든요. 최우선 변제권은요. 확정일자하고 관련 없어요. 확정일자 안 받아도 돼요. 확정일자가 필요 없다고요. 이거. 최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는 필요 없어요. 확정일자 받는 거는 뭐하고 관련돼? 우선 변제권하고 관련되고요. 최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 여부하고는 상관없고요. 그냥 인도하고 사업자 등록만 하면 돼요. 사업자 등록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인도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요건이 뭐예요? 이게 이 인도하고 사업자 등록하면 뭐가 발생해? 바로 대항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대항력만 있으면 돼요. 대항력만 있으면 되지. 대항력만 있으면 되는 거지. 무슨 확정일자 받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소임차인이 그냥 대항력만 있으면 돼요. 예, 그러면 되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은 여기 등기만 돼 있는데 하여튼 사업자 등록은 당연히 돼 있는 거죠. 사업자 등록이 등기 뭐 그거죠. 등기하려면 주소 들어가야 되니까 제 말씀 듣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권은 인도하고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된다. 확정일자는 필요 없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1번 틀린 겁니다. 2번 상가 건물이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에 적용되는 거 맞고요. 3번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기간은 보통 1년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최우선으로 보호되는 소액 임대차 보호금액의 합계액은 임차상가 경매대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어요. 이것도 맞죠? 이것도 자주 나온 지문입니다. 5번도 맞았으니까 확인하고 넘어가죠. 10번 봅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고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내용이죠. 1번 일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부동산 투자 수요는 감소하죠. 금리가 오르면 투자 덜 하죠. 아무래도 금리 부담 때문에. 2번 금리 상승은 대출금리 상승을 통한 시장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맞는 거죠. 3번 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할 경우 부동산 시장에서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맞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대출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니까 레버리지 효과 추가하게 되죠.
그다음 4번 수요 공급 원리로 부동산 시장을 판단할 경우 전국적인 통계치를 분석해야 된다.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전국적인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국지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단위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수요 분석 수요 공급 분석은 전국적 보편적 통계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지적, 지역적, 국지적이고 또는 지역적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지역적인 어떤 통계치를 활용해야 됩니다. 전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정부는 대출 규모, 금리,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대출 대상 등을 규제하여 시장에 개입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11번 일반적인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결정할 수 있어서 시장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정 방법은 뭐예요? 국회 동의 안 받고도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되게 크다. 그럼 뭐 대출 규제지 뭐예요. 그래서 LTV나 DTI 같은 대출 규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이전에서도 문제 다뤘던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12번 보겠습니다. 12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고릅니다. 해외 부동산을 이게 이제 연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신고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거는 2년 이상이에요. 이것도 다뤘을 겁니다. 2년 이상이고 그다음에 해외 부동산 처분한 다음에 보고하는 기간 있죠. 보고하는 기간은 3개월입니다. 이거는요. 해외 부동산을 취득해도 마찬가지고 처분해도 마찬가지예요. 취득, 처분 모두가 3개월 이내에 지정거래 왜곡하는 행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2년하고 3개월이 돼야 되니까 2번이 답입니다. 2번 정답 요거 확인하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고릅니다. 1번 단기적으로 인구 감소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요 비슷한 문제 지문이 있었어요. 그 전에. 2번 주택 수요 분석 시 인구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가구 변화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택시장 분석할 때는 인구보다는 가구가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3번 주택의 다운사이징 현상이 지속될 거고요. 4번 1, 2인 가구 확대를 통해 소형주택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5번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은퇴 후 주택을 매도하는 경향이 높아. 땡 틀렸죠. 지금 매도한다고 다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매도하지 않고 현재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죠. 현재 거주지를 유지하는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매도하는 경향이 높아. 이게 틀렸죠. 그래서 중소형 주택의 강세를 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매도하는 경향이 높은 건 아닙니다. 매도를 많이 하면 가격이 높을 수가 없죠. 가격이 떨어지죠. 계속 물건이 나오니까.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5번 정답 확인하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릅니다. 자, 1번 일반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가격 올리고요. 상승시키는 거 맞고요. 그 다음 2번 부동산 조세는 특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쓰는 거 이것도 맞고요. 3번 대출 정책은 대출 대상을 제한하여 특정 계층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기도 합니다. 대출할 때 대출 대상을 딱 제한하거든요. 얼마 이상 뭐 그 다음에 소득 수준 얼마 이상 이런 식으로 하니까. 4번 대출 정책은 다른 주택 정책에 비해 효과가 빠르다는 거 맞습니다. 근데 효과도 빠르고 강력한데 국회 동의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5번 최이효 이용론은 부동산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 이게 틀려요. 자, 공공성 때문에 형평성 위해서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건 강력한 복지론이라는 겁니다. 강력한 복지론이고요. 최이효 이용론이 아닙니다. 근데 이 지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최이효론이 아니라 이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해서 부동산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강력한 복지론입니다. 최이효 이용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봤고요. 자, 그 다음 문제 15번 봅니다. 시대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이런 건 빨리 보겠습니다. 그냥. 자, 여기 옳지 않은 거 틀린 건데요. 이게 4번입니다. 이명박 정부는요.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했다. 아니, 중과세 폐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거 4번이 틀린 겁니다. 나머지 그냥 슬쩍 한번 보시면 돼요. 자, 16번 봅니다.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른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틀린 거 고르면 되는 거죠. 1번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봐줍니다. 그 다음에 2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기존에 있던 임차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하고 내가 들어가서 살 거야. 아니면 애들이 살 거야. 내 자녀가 살 거야. 이렇게 해놓고 내보내놓고 딴 사람 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4번 갱신 시 증액 상한은 10%로 하며 바로 땡이죠. 10% 아니에요. 5%입니다. 이거 5%입니다. 5%. 그래서 요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10%로 하며 다만 지자체가 임대차 시장 여건 고려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거 맞습니다. 5%입니다. 10%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4번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LH 및 한국감정원에도 확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요. 5번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는 등 공동 소관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자, 16번 이렇게 해서 봤고요. 그 다음 문제 보죠. 17번입니다. 국토부 등 정부 발표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릅니다. 1번 미분양 주택 추이는 해당 지역의 주택시장 상황을 나타내므로 시장 분석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맞고요. 2번 주택 거래량은 시장 동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요. 맞습니다. 3번 지가 변동률은 해당 지역의 토지시장 추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예요. 이것도 잘 보죠. 그 다음에 4번 미분양 주택의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아니에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주택시장의 영향력은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미분양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세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요 지금 근래 들어서까지는 미분양이 그렇게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 5번 실거래가는 거래를 하는데 중요한 선행지표가 됩니다. 요건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라는 거 확인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8번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고릅니다. 틀린 것. 자, 1번 다른 투자에 비해 장기간이다. 그렇죠.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으로 하죠. 그래서 맞고요. 두 번째 투자자의 능력에 따라 투자 수익의 변동성이 크죠. 그러니까 투자의 능력에 많이 의존합니다. 3번 고정적인 자산이므로 자본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3번 땡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부동산이 고정적인 자산이고 환금성이 떨어지고 자주 거래 안 한다 하더라도 자본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 안 되죠. 부동산도 잘못 투자하면요. 비싸게 샀다가 쌀 때 팔면 자본 손실이 발생하죠. 손해볼 수 있죠. 당연히. 손해를 안 본다 그러면 안 되죠.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손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매하거나 양도할 때 손실 발생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환금성 떨어지죠. 쉽게 돈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쉽게 팔리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5번 감가상각을 통한 절세 효과, 절세 기대할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18번 문제 봤고요. 19번 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투자 수익 및 레버리지에 대한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거 고르는 겁니다. 자, 레버리지 효과 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수익금 2천만 원이고 현재 시장 가치 3억 원인데 요구 수익률 5%다. 자, 2천만 원이고 자, 요구 수익률 5%라고 했으니까 0.05로 하면 투자 가치는 얼마가 되겠어요? 투자 가치는 4억이 되겠네요. 2천만 원에 대해서 0.05, 20배니까 20배 곱하면 4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조건을 가지고 옳지 않은 걸 일단 골라봅니다. 자, 1번 기대 수익률은 6.7%다. 기대 수익률이 6.7%인지 한번 보죠. 일단 이 사람은 2천만 원이 예상 수익이죠. 그런데 지금 투자할 때 시장 가치는 얼마예요? 시장 가치는 3억 원이니까 3억 원에 사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2천만 원 버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그냥 나오겠죠. 수익률이 6.6666%가 나오죠. 그러면 이거 3억 투자해서 2천만 원 보면 6.6666 하니까 6.7%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나온다 이거예요. 맞는 얘기죠. 두 번째,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기 때문에 투자에도 좋다고 본다. 기대 수익률이 6.7%인데 지금 금방 요구 수익률 얼마예요? 요구 수익률 5%니까 이게 크잖아요. 기대 수익률이. 그러니까 투자해도 좋은 거예요. 투자 결정한다는 거죠. 2번 맞습니다. 3번 만약 대출금리가 기대 수익률과 같을 경우 레버리지 활용 가치가 없다고 본다. 이게 3번이 틀렸어요. 이게 좀 엉뚱한 지문이에요. 사실은 이게. 근데 어쨌든 대출금리가 기대 수익률과 같아요. 대출금리도 6.7%야. 그러면 레버리지 안 쓸 거냐? 아니에요. 레버리지를 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레버리지를 쓸 수도 있냐면 투자금이 부족할 때 내가 지금 저 집을 사야 되는데 또는 저 부동산을 사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 이럴 경우에는 금리가 높아도 기대 수익률보다 심지어는 높아도 대출 받아서 집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자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절세 효과를 위해서 이자 내는 것 절세 효과가 있거든요. 이자를 내면 그러니까 그런 걸 의도하기 위해서 금리가 높아도 대출 받아서 차입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활용 가능성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활용 가치가 없다가 아니라 레버리지 활용할 수 있다고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 4번 기대 수익률은 수익금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게 되고요. 당연히 그렇죠. 기대 수익률은 수익금이 높아지면 기대 수익률도 높아지죠. 5번 대출금리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을 경우 자기 자본 대비 투자 수익률이 증가한다. 맞죠? 대출금리 내가 대출한 차입해서 돈 빌린 금리보다 기대 수익률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점점 높아지죠.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이 표를 보면서 여기서 투자 가치도 구할 수 있고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를 주면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지금 3번이었습니다. 3번 정답이라는 거 확인하고 다음 문제 20번 봅니다. 수년가법과 내부승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릅니다. 이건 이제 옳은 것 고르는 거니까 잘 한번 보셔야 돼요. 자, 1번 수년가법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사용하는 비율로 내부승률을 쓴다. 아니에요. 내부승률 안 써요. 수년가법은 할인율로 쓰는 게 내부승률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요구승률을 씁니다. 요구승률을 쓴다라는 거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수년가가 1보다 작을 경우 투자하지 않는다. 큰일 나죠. 1이 아니고 수년가는 0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0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봅니다. 수년가법에서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 수년가가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한다.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에 수년가가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 수년가가 가장 크다고 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상호 배타적이라도 기본적인 거는 수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 중에서 가장 큰 걸 쓰는 거예요. 수년가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돼. 먼저 아무리 상호 배타적이라 하더라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호 배타적인 투자하는 경우 수년가가 가장 큰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수년가가 0보다 큰 조건 하에 그 다음에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내부승률법에서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 내부승률이 요구수보다 크면 투자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4번 맞아요. 틀린 게 없어요. 그 다음 5번 그게 4번이 답이고 5번 내부승률법은 수년가법과 달리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투자분석 기법이다. 이게 틀렸죠.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부승률법이든 수년가법이든 모두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년가법과 달리가 아니에요. 수년가법과 같이 수년가법과 똑같이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만 맞아요. 4번만 맞으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번은 지문을 꼼꼼하게 잘 봐놓으셔야 됩니다. 지문을 정확하게 잘 봐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20번 문제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요. 21번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적절한 설명으로 모두 묶인 거 맞는 것 고르는 겁니다. 맞는 것. 자, 가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시장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불안전 시장이죠. 그 다음에 나번 부동산 투자의 체계적 위험은 완벽한 포트폴리오 구성하에 피할 수 있다. 안 돼요. 피할 수 없습니다.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게 맞으려면 비체계적 위험 하면 맞겠죠.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번 틀렸어요. 나번 어쨌든 틀렸고 그 다음에 다번 부동산 투자는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성의 특성이 있죠. 왜냐면 부동산은 쪼갤 수 없으니까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가번 맞고 나번은 틀리고 다번 맞아요. 나번 포트폴리오 이론은 단기 시장보다 장기 시장에 적합한 이론으로 부동산 시장에 적용하기 어렵다. 포트폴리오 이론은 부동산 시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건 맞아요. 맞는데 이게 틀렸죠. 단기보다 장기 시장에 적합하다. 아니에요. 금융 포트폴리오 이론은 장기보단 단기에 맞는 거예요. 단기보다 장기에 적합한 게 아니라 장기보다 단기에 더 적합한 거라고 이게 뒤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라번 틀렸고요. 마번 부동산 투자안에 대한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므로 평균적인 수익률을 측정하기 어렵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게 수익률을 계량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수익률 측정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안에 따라서 서로 다 세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니, 골프장 세율하고 골프장 사업을 할 때 세율하고 여러분들 임대 사업할 때 세율이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투자해서 똑같이 돈이 남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계산기 두드려 보면 세금 때문에 절세 효과 때문에 다 다르다고요. 수익률 측정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맞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거 지금 맞는 거 고르는 거죠. 맞는 거 고르는 거니까 가다마입니다. 가다마. 그렇죠? 3번이 답입니다. 문제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요. 그 다음 문제
22번입니다. 자, 다음 중 정비 기반시설 열악이란 말 나오는 순간 재개발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에?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어쩌고 나오면 그냥 재개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 그럼 뭐야? 재건축.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빨리빨리 찾아야 됩니다. 22번 이렇게 해서 1번 정답 확인했고요. 23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비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정비사업의 문제입니다. 정비사업의 문제점. 1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두 번째 과도하게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있다는 것도 이것도 맞습니다. 여기저기 막 그냥 뭐 지자체마다 전부 다 그냥 남발하고 있죠. 정비사업을. 3번 주민과 지자체 간의 행정소송이 진행되거나 주민 간의 민사소송이 또 빈번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엄청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4번 기부 체납 등이 과도하게 요구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5번 재개발 비례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틀렸습니다. 5번. 자 보세요. 지금 문제점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정비사업의 문제점은 정비사업 자체가 하여튼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례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비례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사업의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비례율이 뭐예요? 비례율이 이 사업에 참여했을 때 수익성이 비례로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례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비례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건 수익성이 좋아지는 건데 그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좋아지는 건데 이게 무슨 문제점입니까? 문제점이 아니죠. 이건 좋은 거죠 오히려. 그래서 5번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정답 이렇게 확인하고요. 그 다음 문제 보죠. 24번 주택의 분양가격 4억이고 비례율이 80, 권리가액이 2억 8천이에요. 해당 주택의 입지부담금을. 여러분들 입지부담금 구할 때 자 분양가 마이너스 권리가라고 그랬잖아요. 분양가 마이너스 권리가액인데 권리가액을 그냥 주지 않고 기존의 재산 가격에 곱하기 비례율 곱하는 방식으로 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 문제는 그냥 너무 솔직하게 줘버렸잖아요. 그냥 권리가액 줬고 그러니까 분양가 줬고 권리가 줬어요. 그냥 4억에서 2억 8천 빼면 나머지가 입주 부담금이죠. 4억 원 마이너스 2억 8천 빼면 얼마나 남죠? 1억 2천이잖아. 4억 마이너스 2억 8천이니까 1억 2천. 3번이 답이죠. 그러니까 이게 비례율을 쓸 필요도 없죠. 이건 그냥 권리가액을 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번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죠. 25번 도시형 생활주택 투자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릅니다. 자 1번 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비도시 지역에 땡이야 바로. 비도시 지역에서는 지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형이에요. 도시에 짓는 거지 비도시 지역에 건설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비도시 지역에서 원활한 주거 공급을 위해 건설된다. 이 땡이에요. 비도시 지역은 지을 수 없어요. 안 됩니다. 불가능. 2번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분양가 상한제하고 관련 없어요. 2번도 틀렸고 3번 승강기 등 부대 복리시설의 설치 의무 없어요. 그런 거. 부대시설 설치 의무 승강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4번 일반 주택에 비해 주차장 설치 기준이 높지 않아요. 낮아요. 주차장 설치 기준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틀렸어요. 그러니까 5번이 답이겠죠. 5번 보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상당수 원룸으로 만들고 있어요. 원룸으로. 이건 맞습니다. 5번이 답입니다. 그다음 25번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죠. 자 26번 토지 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릅니다. 맞는 것. 1번 도로는 보행이나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6m 아니에요. 도로는 기준이 4m 이상입니다. 4m예요. 1번 틀렸습니다. 2번 농지 전용 부담금은 농지를 보전 관리하는 데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개별 공시가의 30%예요. 맞습니다. 이내에서 납부하며 한도는 5만 원까지입니다. 이거 맞아요. 2번 답이에요. 맞는 거 고르는 거니까 2번 답이고요. 2번 답 체크하고 3번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는 산지 전용 허가 등을 받으려는 사람이 산지의 보전 관리를 위해 납부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준보전 산지의 경우에 보전 산지나 산림 전용 제한 지역에 비해 단위 면적당 금액이 높은 편이다 이렇게 되는데 아니죠. 낮은 편이죠. 왜요? 여기가 준보전 산지잖아요. 보존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보존 산지야말로 꼭 보존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준보존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가 보존 산지를 전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담금을 내야 돼요.
조성비를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높은 편이 아니라 낮은 편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준보전 산지의 경우가 이게 뭐야, 단위면적 당 금액이 낮은 거고 보전 산지가 높은 거예요. 이거 잘 읽어보셔야 돼요. 높은 게 아니라 낮은 편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준보전 산지는 임업용 산지 여러분들 임업용 산지하고 공익용 산지로 나누는 거는요, 준보전 산지가 아니고요, 보전 산지예요. 그래서 이게 준보전 산지가 아니라 보전 산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제도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로는 상속, 유증, 소유권 이전, 부담부 증여 등이 있다 그랬는데 요거 틀린 게 있죠. 여러분들 보세요. 소유권 이전 계약은요, 소유권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매매 같은 거예요. 이건 당연히 이건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돼요? 소유권 이전은 허가 받아야 돼요. 큰일 날 소리예요. 허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증여는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그냥 증여는 허가 요구하지 않는데, 부담부 증여는 부담하면서 증여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일종의 편법으로 거래를 편법으로 할 때 이렇게 부담부 증여 형태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소유권 이전하고 부담부 증여는 허가 받습니다. 자,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허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두 개는. 자, 그래서 요거 5번도 틀린 거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26번 봅니다. 27번 봅니다. 27번. 경매 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릅니다. 이번에 맞는 것 고릅니다. 1번 법원 경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 처분으로 벌써 틀렸어요. 국세징수법 나오면 법원 경매가 아니라 공매입니다. 그래서 1번 공매에 대한 설명이에요. 1번 틀렸고, 2번 경매의 입찰 금액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용지에 작성해야 돼. 잘못 쓰면 이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입찰표에다가 입찰 금액을 썼는데 잘못 썼잖아요. 그러면 버려야 돼. 버리고 뭐 화이트 같은 걸 지우고 그러면 안 돼요. 새로운 용지에 작성해야 됩니다. 거기 종이 많습니다. 거기 종이 많으니까 새 용지에다가 쓰면 됩니다. 2번이 맞습니다. 2번 맞는 거고. 3번 공동 입찰할 경우 입찰인은 이후 소유권 이전 시에 소유자와 동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니에요. 동일인이에요. 입찰한 사람하고 나중에 소유자하고 같다고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말소 기준권리보다 임차인의 전입 일자가 빨라. 기준권리보다 만약에 빨라요. 빨리 이사로 왔어요. 임차인이. 그러면 그 임차인 거 다 물어줘야 돼요. 인수주의라고 그래요. 그 임차인의 권리를 그대로 인수받아야 돼요. 그래서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전입일자가 빠를 경우 이 매수인은 임차보증금을 인수할 필요가 없다. 아니에요. 임차보증금 다 줘야 돼요. 말소 기준권리 이전에 있는 거는 인수주의예요. 그 이유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인수해야 돼요. 틀렸고. 4번. 5번 입찰을 실시했으나 낙찰자가 없어 다시 기일을 정해 실시하는 경매는 재경매 아니에요. 이거 신경매입니다. 낙찰자가 없어서 다시 하면 신경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2번만 맞았습니다. 정답 확인하고요. 28번 봅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릅니다. 1번 소극적 자산관리는 부동산 시설관리에 초점을 맞춘 자산관리 방법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시설관리는 부동산의 생산성 향상, 운영효율 상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도 역시 맞고요. 3번 부동산 재산관리에는 수익관리, 공실관리, 시설물관리 등 이런 것들이 있죠. 재산관리 안에 들어갑니다. 4번 현재 부동산 시장 거주 이용 목적의 수요 증가, 부동산 수요자 중심의 시장, 직접 투자 증가 등의 이유로 부동산 자산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게 틀렸죠. 직접 관리가 아니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요, 집주인이 직접 관리하는 직접 관리 시대가 아니에요. 또 직접 투자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 부동산 펀드나 리츠와 같은 부동산 전문적인 기구 있잖아요. 간접 투자 기구를 통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직접 투자의 증가는 아니죠. 간접 투자가 증가하고 있죠. 직접 투자는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간접 투자라고 그래야 돼요. 직접 투자가 아니라. 4번이 정답이고. 5번 혼합 관리 방식은 대형 건물에 적합한 과도기적 관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건물의 경우에 또 혼합 관리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일은 직접 관리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관리하고 전문적인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외주업체에 주는 관리죠. 이런 혼합 관리는 과도기적 관리, 과도기 시기에 보통 많이 이루어지는 관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29번 부동산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부동산 직접 투자는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맞죠? 두 번째 부동산 직접 투자는 상대적으로 고액의 투자 자금이 필요하다. 직접 투자의 경우에 돈 다 있어야 되죠. 맞습니다.
세 번째 C.R. 리치의 경우에 상근 임직원 없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맞죠? C.R. 리치는 기업 구조조정 리치라는 건데 이건 상근 임직원이 없어요. 서류상의 회사니까. 4번 프로젝트 금융의 경우 프로젝트 사업성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금융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사업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뭐 담보나 신용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의 사업성을 보고 돈을 빌려준다라는 거죠. 5번 부동산 펀드의 투자 대상으로는 토지 및 정착물과 부동산 관련 주식, 지상권, 지역권 등이 포함되며 임차권, 분양권 등은 제외된다. 이게 아니죠. 여러분 부동산 펀드에서요. 이제 임차권, 분양권, 뭐 신탁, 수익권 이런 거 다 투자할 수 있어요. 웬만한 거 다 투자해요. 그래서 임차권, 분양권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요게 자본시장법 이후에 대폭으로 허용된 거예요. 임차권, 분양권 등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포함시켜 명시적으로 집어넣어 놨어요. 투자할 수 있다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임차권, 분양권 등도 투자한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이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30번.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리츠는 다수의 누구에게 투자를 받아 투자하고 이후에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데 누구한테요? 쭉 보니까 전문 투자자는 아니겠죠? 일반 투자자, 일반인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걸 다시 투자자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배당 형태로. 그래서 일반 투자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는 1번, 2번, 3번이니까 이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자, 그 다음에 리츠는 어떤 형태로 운영돼요? 리츠는 법적 형태가 주식회사입니다. 리츠가 주식회사 형태, 주식회사 이외에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게 뭐 비영리법은 말도 안 되고 무한책임회사 이런 거 없고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겠네요. 법적 형태는 주식회사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0번은 이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30번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이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목적하시는 거, 소기의 성과를 모두 다 달성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